김영수는 그날도 평소와 같이 롯데백화점 명품관 바닥을 닦고 있었다. 겨울의 끝자락, 차가운 바람이 유리문 틈새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였다. 명품관 바닥은 항상 깨끗해야 했다. 그것이 그녀의 일이었으니까. 할머니, 오늘 정말 큰 행사인데 긴장 안 되세요?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서지연이 물었다. 25의 젊은 여성, 아직 사회초년생이었지만 항상 김영순에게 공손하게 대했다. 나는 그냥 바닥이나 깨끗이 닦으면 되는 거라 긴장할 일은 없어요. 영수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솔직히 조금 긴장됐다. 이른 아침부터 백화점 공기는 무거웠다. 모두가 오늘의 특별한 행사 때문에 예민해져 있었다. 그래도요, 오늘은 진짜 큰 행사라니까요. 지연이 목소리를 낮추었다. 외국에서 VIP 오신대요. 국제자선기금 행사를 여기서 연다는데 롯데 회장님까지 다 오신다더라고요. 영수는 짧게 대답하고 다시 빗자루를 움직였다. 70세의 나이에도 그녀의 동작은 정확하고 빨랐다. 수십 년간 닦은 바닥이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그 리듬을 기억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 조심하세요. 부장님 오늘 완전 날카로우시대요. 그때 멀리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우야, 저쪽 플로어 점검 다 했어. 행사 담당자 강민호 부장이었다. 검은 양복에 번쩍이는 구두를 신은 그는 항상 완벽함을 요구했다. 특히 오늘 같은 날엔 더했다. 오늘 실수한 사람들은 다신 백화점에 못 들어옵니다. 아시죠? 강민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명품관 안을 가득 메웠다. 긴장감이 점점 더 짙어졌다. 그는 지연 앞에 가서 손목시계를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직도 이러고 있습니까?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기나 해요. 순간 주변 공기가 싸늘해졌다. 영수는 바닥을 닦던 손을 멈췄고 옆에서 진열대를 정리하던 정우도 고개를 들었다. 금방 끝내겠습니다.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강민호는 발끝으로 바닥을 툭툭 차며 소리 없는 불쾌감을 드러냈다. 정우 씨, 당신도 똑같아요. 왜 이런 데서 시간을 허비합니까? 상태가 이게 뭐예요? VIP 행사 준비를 이따위로 하면 누가 책임질 건데요.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민호 부장은 영순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할머니, 지금 뭐 하십니까? 아직까지 걸레질이요? VIP들이 보면 어떡하자는 겁니까? 그의 말 끝에는 비아냥이 가득 묻어 있었다. 네, 곧 치우겠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숙였다. 곧 치우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치우세요. 이런 모습은 절대 보여서는 안 돼요. 그는 들고 있던 서류를 바닥에 툭 떨어뜨리고 말했다. 아, 정말 이래서 수준이 안 맞는 사람들이랑 일하면 참 피곤하다. 강민호 부장이 사라지고 지연은 조용히 영순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이런 게 익숙하니까요. 다른 팀에서 그러는데요. 강 부장이 오늘 일 잘하면 승진한다고 다닌대요. 그래서 오늘 직원들 쥐잡듯이 잡고 아주 난리예요. 바로 그때였다. 부장님, 큰일 났습니다. 통역사가 갑자기 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최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강민호에게 달려왔다. 손에는 스마트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다급한 메시지 알림이 여러 떠 있었다. 강민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뭐라고? 그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최 대리는 땀에 젖은 손으로 이마를 훔치며 말을 이어갔다. 통역사가 사고가 나서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방금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호의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야, 행사 시작까지 5분 남았어. 지금 와서 그게 말이 돼. 너 그동안 뭐 한 거야? 일 처리를 어떻게 한 거냐고. 분노에 찬 그의 목소리가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주변 직원들은 움직이던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다. 오늘 회장님도 오시고 중요한 VIP 행사인데 이게 무슨 개판이야.
강민호가 최 대리의 멱살을 잡을 기세로 다가섰다. 너, 이 일 끝나고 사무실로 와. 최 대리는 어쩔 줄 몰라 고개를 숙인 채 말을 더듬었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야. 어떻게든 구해와. 시간이 없으면 내가 하든가. 강민호가 소리쳤다. 지금 행사 시작까지 3분 남았다. 이거 해결 못하면 넌 잘리는 거야. 알아들었어? 행사장은 갑작스러운 긴장감에 숨이 막힐 듯 조용해졌다. 최 대리는 허둥지둥하며 주변을 둘러봤다. 얼굴이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때 영수는 본능적으로 걸레를 쥔 손을 꽉 움켜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회장님, 도착하셨습니다. 입구 쪽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울리자 행사장 전체가 숨을 죽인 듯 조용해졌다. 강민호는 급히 넥타이를 고쳐매며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정재훈 회장과 최상무가 느릿하게 행사장으로 들어섰다. 두 사람 모두 단정한 정장 차림에 강렬한 존재감을 뿜어냈다. 강민호는 허리를 깊이 숙이며 공손히 인사했다. 회장님, 상무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정재훈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강민호의 어깨를 툭 쳤다. 강 부장,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마무리하라고. 최상무도 단호한 어조로 덧붙였다. 이번 행사 치르면 고과에 반영될 거야. 오늘 실수 하나 없이 진행해. 강민호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반드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때 행사장 입구에서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다. VIP께서 도착하셨습니다. 모든 시선이 입구로 쏠렸다. 정장 차림의 남자가 천천히 등장했다. 전 세계 명성을 떨치는 글로벌 투자그룹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대표 마이클 리. 그의 차분한 미소와 느긋한 걸음걸이만으로도 행사장 전체가 긴장에 휩싸였다. 강민호는 얼굴에 억지 미소를 지으면서도 속으로는 통역사가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불안하게 맴돌았다. 젠장, 이러다가 내 경력도 끝장이야. 행사장은 점점 긴장으로 가득 차올랐다. 행사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롯데백화점 명품관 행사를 맡게 된 김승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의 힘찬 목소리가 명품관 내부에 울려 퍼졌다. 조명이 은은하게 비추며 고급스러운 음악이 깔리고 순식간에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곳곳에서 고급 샴페인이 잔에 따르며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이 화려한 조명 아래서 빛을 발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이어지는 가운데 무대 위에서는 브랜드 대표의 환영사가 시작됐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한 초청 행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특별한 성원에 감사하는 자리이자 명품 브랜드의 새로운 컬렉션을 공개하는 의미 깊은 순간입니다. 청중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다. 분위기는 격식 있고 완벽하게 차려진 고급 행사 그 자체였다. 하지만 화려한 무대 뒤편에서는 강민호와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가득 찼다. 어떡하죠? 제가 알고 있는 통역사 몇 분한테 다 연락을 드려봤는데 지금 못 온다고. 정우가 잔뜩 굳은 얼굴로 속삭이자 강민호는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계속 전화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잡아야 해. VIP 연설이 시작되면 우린 끝이야. 지연도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이었다. 부장님, 혹시라도 데뷔책이. 데뷔책. 지금 그딴 게 어디 있어. 강민호가 작게 소리쳤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그것도 회장님 앞에서. 강민호 부장의 마음도 모르고 행사는 여전히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밝은 목소리로 외쳤다.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대표 마이클 리께서 이 자리를 위해 특별한 연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이클 리 대표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제가 잠시 설명을 해드리면 그 순간 영수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강민호 부장에게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다. 부장님, 제가 통역을 해볼까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이 급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강민호 부장의 얼굴이 그녀를 보자마자 굳어졌다. 마치 그녀가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한 것처럼. 지금 무슨 장난하십니까? 지금 상황이 장난처럼 보이세요.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신이 가득 담겨 있었다. 할머니는 그냥 청소나 하세요. 정신 사납게 하지 마시고요. 순간 마음이 움츠러들었다. 그녀도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여긴 그녀가 설 자리가 아니라고. 하지만 모두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니 그녀의 마음속에서 뭔가가 툭하고 끊어졌다. 젊었을 때 잠깐 외국에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그때 통역도 조금 해봤습니다. 저를 못 믿는 게 당연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저 말고 해결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의 말을 들은 강민호 부장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신이 가득했다. 무릎을 굽혀 바닥을 닦던 이 노인이 무슨 통역을 하겠다고 저러나 싶었겠지. 그런데 그녀는 그저 진심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괜찮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보세요. 제가 부장님 나쁜 소리 듣지 않게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강민호는 잠시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무언가 고민하는 듯 눈빛이 흔들렸다. 상황은 점점 더 급해지고 있었고 VIP 연설 시간은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잘못되면 책임 못 집니다. 제가 시켰다고 말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정우야, 우리 여성 유니폼 있지? 빨리 가서 할머니 들려와. 맞았다. 지금 그녀의 복장은 통역을 하기엔 적절하지 않았다. 그래서 빠르게 옷을 갈아입고 무대에 올라갈 준비를 마쳤다.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마이클 리님을 무대로 모셔보겠습니다. 행사 진행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며 장내가 고요해졌다. 시선은 모두 단상 위로 향했다. 반짝이는 조명 아래 VIP가 무대 중앙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영순도 조용히 한 걸음씩 단상으로 올라섰다. 조명이 쏟아지는 그곳에 발을 딛는 순간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수십 년 만에 느끼는 무대 위의 긴장감이었다. 뒤편에선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잠깐만. 저 사람 청소부 할머니 아니야. 진짜네. 매일 복도 닦으시던 분 맞잖아. 아니, 근데 왜 저기 올라가? 설마 통역사 못 왔다면서 저분이 대신하는 거야? 에이, 말도 안 돼. 청소만 하신 분인데 무슨 통역을. 직원들의 눈빛은 혼란과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일부는 그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그녀도 그 시선들을 느꼈다. 수십 년 동안 바닥을 닦으며 받았던 익숙한 시선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녀는 주먹을 살짝 쥐었다. VIP가 연설을 시작하기 위해 마이크 앞에 섰다. 그의 첫 마디가 울려 퍼졌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an honor to be. 그녀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행사장은 한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Today marks a very important milestone. 오늘은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날입니다. 이 순간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로 쏠렸다. 더 이상 누구도 수근거리지 않았다. 직원들의 얼굴에도 놀람과 당황이 뒤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오랜 세월 속에 잠들어 있던 자신의 목소리를 다시 꺼내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몇십 년 전 김영수는 통역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떠났다. 어린 시절부터 꿈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과 대화하고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는 일. 그녀에게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멋진 직업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다. 가정 형편이 넉넉한 편이 아니었고 꿈만으로 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 시절 그녀는 젊음과 꿈에 대한 열정 하나로 낯선 땅에 발을 디뎠다.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 낮에는 가사 도우미로 일하고 밤에는 도서관에서 공부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루하루가 고단했지만 그때는 꿈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고 믿었다. 그렇게 버티며 일하던 중 어느 날 한 집에서 일자리를 얻게 됐다. 그 집은 마치 잡지에서나 볼 법한 따뜻하고 우아한 저택이었다. 깔끔한 정원, 그리고 창문 너머로 보이는 부드러운 조명 아래에서 가족의 웃음소리가 잔잔히 퍼져나오는 집이었다. 그 집의 주인은 엘리자베스였다. 처음부터 고상하고 따뜻한 분이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친절한 미소로 영순을 맞아주었다. 처음으로 그 집을 방문했을 때 엘리자베스는 영순을 주방에서 직접 마주하고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내어주었다. 하지만 영순에게 가장 특별했던 존재는 엘리자베스의 어린 아들, 제이슨. 제이슨은 아주 똑똑하고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다. 처음에는 영순을 경계하던 그 아이도 시간이 지나자 곧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그의 순수한 눈망울과 끝없는 호기심은 영순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다. 영순은 그의 공부를 도와주며 아이와 가까운 시간을 보냈다. 기억 속 제이슨은 금발머리에 커다란 푸른 눈을 가진 8살 소년이었다. 조용한 성격이었지만 배움에 대한 열정은 그 누구보다 뜨거웠다. 책을 읽어주면 눈을 반짝이며 집중했고 새로운 단어를 배울 때면 서툰 발음으로 따라하며 웃음을 지었다. 엘리자베스는 그 시기에 무척 바빴다. 사업적으로 중요한 프로젝트가 한창이었고 그래서 영순에게 제이슨을 맡기곤 했다. 영순은 제이슨에게 책을 읽어주고 퍼즐을 함께 맞추고 때론 공원에 데려가기도 했다. 그렇게 그들은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영순에겐 소중한 시간들이었다. 그날은 평소처럼 조용한 저녁이었다. 주방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던 영순은 제이슨이 거실에서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현관문에서 철컥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 소리가 절대 우연 일리 없다는 걸 직감했다. 영수는 빠르게 제이슨에게 다가가 속삭였다. Jason, I need you to hide. Go to your room and lock the door. Stay quiet. This is like a game. Understand? 제이슨은 갑작스러운 영순의 표정 변화를 보고 두려움에 떨었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영순은 조심스럽게 문을 닫고 문 손잡이를 꼭 잡았다. 그때 현관문이 서서히 열렸다. 낯선 두 남자. 그들의 발소리가 거실을 가로지르며 천천히 다가왔다. 숨이 턱 막혔다. 영순은 두려움을 억누르고 주방 쪽으로 조심스레 이동해 가장 무거운 주물 프라이팬을 손에 쥐었다. 그녀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쉬며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주방의 냄비를 떨어뜨렸다. Get out. Now. I already called the police. 그들은 멈칫했지만 곧바로 제이슨의 방으로 향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 순간 영수는 그들의 앞을 막아섰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았다. 한 명이 영순을 밀쳐 넘어뜨리려 했고 영수는 온몸으로 저항했다. 팔로 밀쳐내며 몸싸움을 벌이는 사이 한 명이 주먹을 휘둘렀다. 얼굴을 맞았지만 영수는 다시 일어나 프라이팬을 있는 힘껏 휘둘렀다. 쾅! 소리가 울렸고 한 명은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다른 한 명이 영순의 허리를 가격했고 영수는 주저앉으며 숨이 막히는 고통을 느꼈다. 그 순간 영수는 마지막 힘을 쥐어짰다. 몸을 일으켜 부엌에서 흉기로 쓸 수 있는 무거운 냄비를 들어 강도로부터 제이슨을 지키기 위해 또 한 번 휘둘렀다. 도둑들은 예상치 못한 저항에 당황했고 바로 그 틈을 이용해 영수는 현관문을 열고 온 힘을 다해 밖으로 달렸다. Help us. Somebody help us. 이웃의 불이 하나둘 켜지고 도둑들은 결국 그 상황에 겁을 먹고 도망쳤다. 모든 일이 끝난 후 영수는 몸이 부서질 듯한 고통 속에서 집으로 돌아갔다. 제이슨은 방 안에서 온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괜찮아. 이제 정말 다 끝났어. 그러나 끝나지 않은 일이 있었다.
영순의 몸은 많이 다치게 됐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허리가 삐끗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됐다. 그녀의 몸은 마치 짓눌린 듯 움직일 수 없었다. 갈비뼈가 부러진 고통보다 더 아팠던 건 꿈도 희망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은 무력감이었다. 이대로 여기서 계속 생활할 수 있을까?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 몸이 아닌 그런 것들이 걱정되기 시작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던 어느 날, 병실 문이 살며시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조용히 그녀의 귓가를 울렸다. Young Soon, are you awake? 엘리자베스. 그녀의 얼굴은 걱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엘리자베스는 영순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I can't thank you enough for what you did. You saved my son's life. 그녀는 고요히 영순 곁에 앉아 작은 서류 뭉치를 건넸다. I want to take care of all your medical expenses and more. 엘리자베스는 영순의 손을 다시 한번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You were so brave. More than anyone I've ever known. 그때 문가에서 조심스레 작은 그림자가 다가왔다. 수줍게 들어온 작은 아이, 제이슨이었다. 아직도 어린 얼굴에 어리둥절한 표정이 가득했지만 영순을 보는 그의 눈동자엔 걱정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다. Thank you for saving me. Will you stay with us forever? 그 한마디에 영순은 더는 말을 잇지 못했다. 작고 따뜻한 손이 그녀의 손 위로 조심스럽게 얹어졌다. 그런 제이슨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엘리자베스 역시 영순의 손을 다시 꼭 잡으며 따뜻한 눈빛으로 속삭였다. You're truly family to us now. 그녀는 영순의 손을 더 단단히 쥐며 그 따뜻한 마음을 전했다. 잠시 후 엘리자베스는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어 영순에게 내밀었다. I want you to have this. It's a family heirloom. 상자 안에는 은은한 빛을 머금은 네잎클로버 펜던트가 고요히 자리하고 있었다. 영순은 펜던트를 손에 쥐고 한동안 말을 잊었다. 엘리자베스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Yes, you deserve it. You deserve all the good this world can give you. 그 순간 병실의 차가운 공기는 따뜻한 온기로 채워졌다. 그러나 인생은 언제나 영순의 예상과는 다르게 흘러갔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동생의 떨리는 목소리.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모든 것이 얼어붙은 듯 시간이 멈춰버렸다. 미루고 미뤘던 귀국. 결국 영순은 짐을 싸들고 한국으로 돌아왔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동생의 눈은 이미 모든 걸 말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위독한 상태였다. 병실에서 마주한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도 초라했다. 마르고 창백하고 어딘가 초점 없는 그 눈빛이 영순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놓았다.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뒤로 가족의 중심이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 아버지의 치료비, 병원비, 동생의 학비, 그 모든 현실 앞에서 영순의 꿈은 너무나도 사치스러운 것이었다. 결국 영순은 통역사의 꿈을 접었다. 손에 쥐었던 희망의 조각들을 하나둘 내려놓아야 했다. 그때부터 닥치는 대로 일을 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영순은 제 꿈이었던 통역사가 되어 이 자리에 서 있었다. Ladies and gentlemen, it is truly an honor to be with you today. 신사숙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영순의 입에서 나온 문장이 마이크를 타고 행사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의 시선이 영순을 향해 쏟아졌다. 뒤편에 서 있던 직원들의 속삭임이 귓가에 스쳤다. 저 할머니 진짜 통역하는 거야. 청소부 아니었어.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지? 하지만 영순은 그 모든 소음을 잊은 채 연단 위에서 오직 한 사람, VIP의 목소리에 집중했다. VIP의 목소리가 또렷이 들려왔다. Today, we are here to celebrate a special milestone in our long-standing partnership. 오늘은 저희 오랜 파트너십의 특별한 이정표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영순은 미끄러질 틈도 없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통역을 이어갔다. VIP의 말이 이어질수록 영순은 마치 수십 년 전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었다. Our future together is one of fortune and growth.
우리는 상호 성공과 함께 성장하는 미래를 기대합니다. 강민호 부장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정말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순을 지켜보았고 뒤편의 지연 씨와 정우 씨도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얼어붙어 있었다. 연설이 끝날 무렵 VIP의 시선이 천천히 영순을 향했다. 웃으며 고맙다고 인사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그 순간 영순은 그의 눈 속에서 묘한 낯설음과 동시에 어딘가 익숙한 감정이 깃든 시선을 발견했다. 그리고 바로 그때였다. I would like to thank the president and chairman of this department store for inviting me here today. 오늘 저를 이 백화점에 초대해 주신 사장님과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모두의 시선이 무대 위 VIP에게 집중된 그 순간 그의 다음 말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But there is another person I need to thank. 그리고 또 한 분 감사드려야 할 분이 있습니다. 순간 행사장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VIP는 잠시 말을 멈추며 숨을 고르더니 다시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다. When I was a child, there was a woman who was like a second mother to me. She looked after me when my mother was busy. I followed her around and received much love from her. 어릴 적 제 인생에는 또 다른 어머니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어머니가 바쁘실 때 저를 봐주셨습니다. 그 시절 저는 그분을 따라다니며 많은 애정을 받았습니다. 영순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설마. One day, an incident happened. Burglars broke into our home. I was too young and couldn't do anything. 어느 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저희 집에 강도가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어렸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But she stood in front of me. She protected me with her own life. 하지만 그분은 저를 위해 제 앞에 서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영순의 심장은 마구 뛰기 시작했다.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꼭 쥐었다. She was badly hurt. Broken ribs. And the scars remained for a long time. 그분은 심하게 다치셨습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그 상처는 오래도록 남았습니다. I always wanted to thank her, but she disappeared from my life suddenly. 저는 늘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분은 제 곁에서 갑자기 사라지셨습니다. 그 순간 영순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마이클 리의 목소리도 떨리기 시작했고 동시에 영순 역시 눈가가 뜨거워졌다. So even now, I want to say thank you. I am still grateful to this day. 그래서 지금이라도 감사하다고 여전히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마이클 리는 영순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다. Do you remember me, young Soon? 영순 씨, 저를 기억하시나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그의 말이 영순의 가슴 깊숙이 파고들었다. 영순은 그제서야 그의 목에 걸린 작은 펜던트로 시선을 옮겼다. 그것은 분명했다. 그것은 네잎클로버 모양의 목걸이였다. 병원 침대 위에서 엘리자베스가 영순의 손에 쥐어주었던 바로 그 목걸이. 행운과 감사의 상징으로 영순에게 전해졌던 그 기억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영순의 눈가에는 눈물이 고였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저 그 순간 모든 기억이 생생히 되살아났다. Thank you for saving my life. Even now, I am grateful. 마이클의 말이 끝나자 영수는 도저히 더는 통역을 이어갈 수 없었다. 그녀의 입술은 굳어버렸고 목소리는 떨려 나올 수 없었다. 눈물로 가득 찬 두 눈으로 제잇은 이제는 마이클이라 불리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다. 마이클은 무대 아래로 걸어 내려왔다. 영순도 모르게 몸이 그를 향해 움직였고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행사는 완전히 멈췄다. 모두가 숨죽여 이 장면을 바라봤다. 영순과 마이클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울었다. 너무나 오래된 그리움, 그리고 끝내 전하지 못했던 감사의 마음이 한순간에 터져나왔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울었다. 행사는 잠시 멈췄고 웅성거리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려왔다. 갑자기 왜 저러지? 무슨 상황이야? 백화점 회장과 사장,
그리고 모든 VIP 손님들도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마이클과 영수는 서로의 어깨를 다독이며 진정했다. 행사의 공기는 여전히 긴장과 궁금증으로 가득 차 있었고, 마이클은 다시 무대 앞에 섰다. 그는 마이크 앞에 천천히 다가가 깊은 숨을 내쉬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There is something I need to share with you all today. 여러분, 잠시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꼭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수는 그 순간 다시 차분히 서서 통역을 시작했다. The second mother I just spoke of is here with us today. 제가 방금 얘기했던 어린 시절 저를 돌봐주신 또 다른 어머니가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순에게로 향했고, 영수는 그 시선 속에서 작게 고개를 숙였다. Her name is Kim Young-soon. She wasn't just someone who looked after me, she saved my life. 그분의 이름은 김영순입니다. 단순히 저를 돌봐주셨던 분이 아니라 제 생명을 구해주신 분입니다. 행사장은 순간 고요에 휩싸였다. 그리고 마이클은 신세계 백화점 회장과 사장을 바라보며 말했다. Chairman Kim, President Park, thank you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meet her again. 김 회장님, 박 사장님,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Out of gratitude, I will do everything I can to support your department store in the future. 그 감사의 마음으로 앞으로 신세계백화점의 일이라면 어떤 것이든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마이클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행사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그리고 이내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터져나왔다.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다. 영수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흐르는 얼굴로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모든 슬픔과 아픔이 따뜻한 감동으로 승화되는 것을 느꼈다.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순 역시 손을 꼭 쥐며 속삭였다. Thank you for remembering me. 그 순간 모든 시간과 공간이 멈춘 듯했다. 오랜 세월의 기다림이 감사와 사랑으로 가득 찬 그 한 번의 포옹 속에 모두 녹아내렸다. 행사장의 웅성거림이 점차 잦아들고 사람들은 아직도 방금 벌어진 일에 대한 감동과 놀라움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했다. 따뜻한 박수 소리가 서서히 사그라질 때쯤 영순을 향해 가장 먼저 다가온 사람은 강민호 부장이었다. 죄송했습니다. 강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 영순을 무시하던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존경과 감동이 가득 담겨 있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덕분에 오늘 행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연 씨와 정우 씨도 영순을 향해 달려왔다. 할머니, 정말 멋졌어요. 아, 저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할머니랑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지연 씨는 영순의 손을 꼭 잡으며 감격에 찬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봤다. 정우 씨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진짜 멋지셨어요. 오늘 할머니 덕분에 저희도 잊지 못할 순간을 경험했어요. 그 순간 회장님과 사장님도 영순 쪽으로 다가왔다. 정말 멋진 연설과 통역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영순에게 깊은 존경을 담아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역시 영순에게 다가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김영순 선생님 덕분에 이 자리가 더욱 의미 있는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들은 곧 강민호 부장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강 부장, 이런 훌륭한 분을 이 행사에 모셔와 주다니 정말 잘했어. 이런 멋진 사람을 발견하다니 당신 정말 대단하군. 회장님의 칭찬에 강민호는 순간 당황한 듯했지만 곧 허리를 숙이며 답했다. 과분한 말씀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강민호는 다시 영순을 향해 고개를 깊이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 은혜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영순은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지연 씨와 정우 씨의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게 해주었다. 행사장의 감동이 어느 정도 잦아들었을 때 사람들의 시선이 다시 한번 영순에게 집중되었다.
조용히 걸어오는 VIP, 이제는 어른이 된 제이슨, 마이클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영순 앞에 섰다. 마이클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다. 영순 씨, 우리 회사의 통역팀에서 일해주시겠어요? 당신의 실력은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에게는 당신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영순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했다. 물론 나이가 많으시지만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경험과 지혜는 우리 회사의 큰 자산이 될 거예요. 정식으로 제안드립니다. 우리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로 일해주시겠습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순의 가슴이 벅차올랐다. 수십 년 전 꿈을 포기했던 그날 이후로 다시는 느껴보지 못할 줄 알았던 희망이었다. 영순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Yes, Michael. It would be my honor. 그 순간 마이클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퍼졌다. Thank you. This means more to me than I can say. 그렇게 영순은 다시 한번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자국 내딛었다. 영순의 제2의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후, 영순은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로 당당히 일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 그녀의 경험과 지혜는 회사의 젊은 통역사들에게 훌륭한 지침이 되어주었다. 영순이 회사 로비를 걸어갈 때마다 직원들은 존경의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그녀의 이야기는 회사의 전설이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 어느 날, 마이클은 영순을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다. 영순 씨, 우리 회사의 장학재단을 새로 설립하려고 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이죠. 그 재단의 이름을 영순 장학재단으로 하고 싶습니다. 괜찮으세요? 영순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다. 제 이름이 다른 사람들의 꿈을 도울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당신이 내 인생을 구해주셨듯이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꿈을 구해줄 차례입니다. 가끔 영순은 롯데백화점을 지나갈 때면 그날을 떠올렸다. 바닥을 닦던 그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면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 그리고 영순은 깨달았다. 꿈은 결코 늦지 않는다는 것을,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롯데백화점에서 일하던 직원들과도 영순은 여전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지연 씨는 이제 과장이 되었고 정우 씨는 다른 회사로 이직했지만 여전히 영순을 존경했다. 심지어 강민호 부장도 영순에게 자주 연락해 조언을 구했다. 이제 영순의 삶은 과거의 후회가 아닌 현재의 행복과 미래의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출근길에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만지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다. 감사합니다. 인생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그리고 영순은 결코 잊지 않았다. 어떤 상황에서든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래서 그녀는 젊은 통역사들에게 항상 말했다. 여러분의 꿈은 결코 늦지 않아요. 내가 70세에 다시 시작했는데 여러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영순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남은 인생을 꿈꾸던 일을 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어느 날, 영순은 마이클과 함께 회사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내리는 봄비를 바라보며 영순은 문득 물었다. 제이슨, 아니, 이제는 마이클이지. 내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 마이클은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다. 어머니는 지금 플로리다에 살고 계세요. 은퇴하셔서 평화롭게 지내시죠. 방금 어제 통화했어요. 어머니가 항상 영순 씨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그는 휴대폰에서 사진을 보여주었다. 나이는 들었지만 여전히 우아한 엘리자베스였다. 어머니가 영순 씨를 다시 만나고 싶어 하세요. 다음 달에 한국에 오실 거예요. 영순의 눈이 빛났다. 그녀는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 마이클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도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예전에 영순 씨가 갑자기 사라졌을 때 정말 걱정하셨거든요. 몇 년 동안 찾으려고 했다고 해요. 영수는 탁자 위에 놓인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과거를 회상했다.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아버지가 위독하셨고 가족을 위해 돌아와야 했지.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우리 모두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된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해요. 그들은 잠시 침묵 속에서 창밖의 비를 바라보았다. 그때 갑자기 마이클이 손뼉을 쳤다. 아, 그런데 제가 영순 씨께 중요한 제안이 하나 더 있어요. 영순은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마이클을 바라보았다. 우리 재단에서 젊은 통역사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영순 씨께서 그 프로그램의 책임자가 되어주셨으면 해요. 당신의 경험과 지혜로 젊은 세대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영순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그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네요. 기꺼이 하겠습니다. 마이클은 기쁜 듯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영순 씨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판했으면 해요. 당신의 인생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영수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웃음을 터뜨렸다. 내 인생 이야기가 책이 된다고? 그건 좀... 정말 훌륭한 이야기예요.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꿈이라는 제목은 어떨까요? 영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래,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볼게. 마이클은 영순의 손을 꼭 잡았다. 영순 씨, 당신은 저에게 인생의 은인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가 될 거예요. 창밖에 비가 그치고 따스한 햇살이 카페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영수는 그 빛을 받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신기해. 내가 70살에 다시 꿈을 꾸게 될 줄은. 그녀는 목에 걸린 네잎클로버 펜던트를 살며시 만지작거렸다. 그것은 이제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인생을 연결해주는 소중한 고리였다. 몇 달 후 롯데백화점 명품관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늦은 나이에 다시 찾은 꿈이라는 책의 출판 기념회였다. 행사장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백화점 직원들,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임직원들, 그리고 영순의 이야기에 감동받은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강민호 부장은 이제 상무가 되어 있었고 지연 씨는 행사 진행을 맡았다. 정우 씨도 특별히 휴가를 내고 참석했다. 영수는 무대 위에 섰다. 예전에 바닥을 닦던 그 자리가 이제는 그녀의 무대가 되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감과 지혜로 가득 찬 목소리였다. 저는 오랫동안 꿈을 접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항상 두 번째 기회를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기회가 왔을 때 용기를 내어 잡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말에 귀 기울였다. 여러분도 저처럼 잠시 잊고 있던 꿈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이는 그저 숫자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장애물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뿐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한 젊은 여성이 영순에게 다가왔다. 선생님, 저는 백화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에요. 통역사가 되고 싶었지만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선생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영수는 그 학생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좋은 결정이에요. 꿈을 향해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의 기쁨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답니다. 그렇게 영순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그녀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었다. 이제 영순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말한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날이니까.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하루를 맞이한다. 70년을 살아온 지혜와 다시 찾은 꿈을 안고. 김영순. 한때는 백화점 청소부였지만 이제는 라이트 인터내셔널의 수석 통역사이자 영순 장학재단의 설립자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야기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인생도 그렇지 않을까?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언제든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 김미라는 창가에 앉아 바깥 세상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푸르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언제나처럼 구름이 가득했다. 창턱에 놓인 화분의 국화꽃이 활짝 피어 있었다. 그녀는 꽃잎을 부드럽게 만지작거렸다. 국화는 인내의 상징이라고들 했다. 그래서일까 이 꽃이 그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해주는 것 같았다. 미란 씨,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미라는 고개를 돌렸다. 남편 박준호가 찻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언제나처럼 따뜻한 미소가 머물러 있었지만 눈가의 주름은 나이가 무색하게 더 깊어진 것 같았다. 고마워요, 준호 씨. 미라는 찻잔을 받아들며 남편의 손을 잠시 만졌다. 이 사람과 함께한 지도 벌써 3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젊고 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꿈 중 하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이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쉬운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 준호는 미란의 옆에 앉았다. 그의 손은 이제 나이 탓에 약간 떨리고 있었다. 한때는 대기업의 중역으로 활동하며 강인함을 자랑하던 손이었지만 이제는 은퇴 후 10년이 지나 노인의 손이 되어 있었다. 오늘은 어떠세요? 준호가 물었다. 미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변함없어요. 항상 그렇듯이. 그들의 대화에는 항상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20년 넘게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해온 그들에게 변함없다는 말은 여전히 아이가 없다는 의미였다. 미란과 준호는 결혼 초기부터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했다.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아이를 기다렸지만 몇 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병원을 찾기 시작했다. 각종 검사와 치료, 그리고 수많은 시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품에는 아이가 찾아오지 않았다. 연애 시절, 준호는 미란에게 늘 말했다. 우리 집에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차게 해줄게. 그러나 이제 그 약속은 한참이나 지나간 꿈이 되어버렸다. 나이가 들면서 준호는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아이 없는 삶에 적응하며 은퇴 후에 평화로운 노후를 계획하기 시작했다. 미란과 함께 여행을 다니고 취미를 즐기며 남은 세월을 보내려 했다. 하지만 미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은 공간이 있었다. 그녀는 종종 동네 놀이터를 지나치며 아이들을 바라보았다. 특히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젊은 엄마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다. 한 번은 지인의 손자를 안아주다가 눈물을 참지 못해 급히 화장실로 달려간 적도 있었다. 그 후로 미라는 가족 모임에 잘 나가지 않게 되었다. 또 병원에 가볼 생각이세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최 박사님 진료가 있어요. 준호는 한숨을 내쉬었다. 미란 씨, 우리 이제 나이가 있잖아요. 60이 넘었는데 아이를 가진다는 건. 알아요. 미란이 말을 끊었다. 하지만 최 박사님이 새로운 치료법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한 번만 더 시도해보면 안 될까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잡았다.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당신 건강이 더 중요해요. 이제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요? 미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의 하늘을 다시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60세에 임신을 시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설령 성공한다 해도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이 될지.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그 작은 희망의 불씨가 꺼지지 않고 있었다. 강남의 한 부림 클리닉, 미라는 진료를 기다리고 있었다.
대기실에는 그녀보다 훨씬 젊은 부부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들을 보며 미라는 묘한 감정이 들었다. 20년 전 처음 이런 병원을 찾았을 때 그녀도 저 나이였다. 그때는 분명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세월은 그녀의 생각보다 훨씬 빨리 흘러갔다. 김미라님, 간호사가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미라는 긴장된 마음으로 진료실로 들어갔다. 최서연 박사는 미란을 거의 15년 동안 담당해온 의사였다. 처음 만났을 때는 최 박사도 30대 중반의 젊은 의사였지만 이제는 중년의 베테랑 불임 전문의가 되어 있었다. 오랜만이에요. 미란 씨, 최 박사가 미소를 지으며 맞이했다. 잘 지내셨어요?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박사님도 건강해 보이시네요. 최 박사는 컴퓨터 화면을 살펴보며 미란의 차트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뵌 지 3년이 넘었네요. 아직도 아이를 원하시는 거죠? 미란은 잠시 망설였다. 3년 전 마지막 시도가 실패한 후 그녀는 거의 포기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뉴스를 접하고 용기를 내어 다시 병원을 찾은 것이었다. 네, 알고 있어요. 제가 너무 나이가 많다는 것을. 하지만 최근에 새로운 치료법에 대해 들었어요. 혹시 최 박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다. 미란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60세 이상의 나이에서 임신을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당신과 아기 모두에게요. 미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하지만 최 박사가 말을 이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최근 몇 년간 생식의학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어요. 특히 난자 기증과 체외 수정 기술이 크게 향상되었죠. 미란의 눈이 희망으로 빛났다. 그럼 저도 기회가 있을까요? 최 박사는 신중하게 말을 골랐다. 미란 씨의 경우 자연 임신은 사실상 불가능해요. 하지만 기증 난자를 이용한 체외 수정이라면 가능성이 있어요. 물론 나이로 인한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심장과 혈압 문제, 임신성 당뇨 등의 위험이 크게 증가하죠. 미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자신의 유전자를 가진 아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품에 안고 키울 수 있는 아이라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시도해보고 싶어요. 그녀는 단호하게 말했다. 최 박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남편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의 동의도 필요합니다. 미라는 준호의 반대를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마지막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설득해볼게요. 준호는 제 행복을 위해서라면 결국 동의할 거예요. 최 박사는 미란에게 필요한 검사 목록과 상담 일정을 전달했다. 철저한 건강검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모든 검사 결과가 나오면 다시 상담을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야. 어떻게든 준호를 설득해야 해. 집에 도착하자 준호는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요리는 은퇴 후 그가 새롭게 발견한 취미 중 하나였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김치찌개 끓였어요. 준호가 앞치마를 두른 채 환하게 웃었다. 미라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지금이 이야기할 적절한 타이밍일까? 하지만 준호의 밝은 표정을 보니 차마 말을 꺼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마워요. 먼저 샤워 좀 하고 올게요. 미라는 욕실에서 오랫동안 거울을 바라보았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은 분명 할머니의 얼굴이었다. 흰 머리카락과 주름진 피부. 그런 자신이 곧 임신을 시도한다는 것이 현실감 없게 느껴졌다. 그러나 마음만은 여전히 젊고 모성애에 대한 갈망은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두 사람은 평소처럼 TV를 보고 있었다. 미라는 계속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다. 그때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다. 오늘 병원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미라는 놀라서 준호를 바라보았다.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은데 차마 말을 못 꺼내고 있잖아요. 미라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최 박사님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볼 수 있다고 하셨어요. 난자 기증을 통한 체외 수정이요. 준호의 표정이 굳어졌다. 미란 씨. 들어봐요. 준호 씨, 미란이 재빨리 말을 이었다.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정말로요.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준호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은퇴 후의 조용한 생활에 적응하기 시작했다. 이제 와서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그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당신 건강이 걱정돼요. 미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철저한 검사를 받을 거예요. 위험하다면 시도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제발 이 검사만이라도 받게 해주세요. 준호의 눈에는 고민이 가득했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검사 결과를 보고 다시 이야기해요. 미라는 준호를 꼭 안았다. 그녀의 눈에는 감사의 눈물이 고였다. 심장이 떨리는 것 같았다. 혹시 정말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또다시 실망을 맛봐야 할까? 그녀의 마음은 희망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렸다. 석 달 동안의 철저한 검사와 준비 기간이 지났다. 미란의 건강 상태는 나이에 비해 상당히 양호했다. 물론 그녀의 나이로 인한 위험은 여전했지만 최 박사팀은 조심스럽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난자 기증자를 찾는 과정도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체외 수정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고 건강한 배아가 미란의 자궁에 이식되었다. 그 이후는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임신 테스트 당일 미란과 준호는 함께 병원을 찾았다. 준호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일단 과정이 시작되자 아내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다. 그는 미란이 약을 제때 복용하는지 확인하고 건강식을 준비하며 그녀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왔다. 긴장되네요. 미란이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으며 말했다. 준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무슨 결과가 나오든 우리는 함께해요. 알죠?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기도했다. 너무나 간절히 바라왔던 이 순간, 제발 좋은 소식이기를. 김미란님, 간호사의 호출에 두 사람은 함께 일어났다. 최 박사는 미소를 지으며 두 사람을 맞이했다. 앉으세요. 미라는 숨을 참으며 최 박사의 표정을 살폈다. 좋은 소식일까? 나쁜 소식일까? 축하합니다. 최 박사가 말했다. 임신이 확인되었습니다. 미라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녀의 귀에 들리는 말이 믿기지 않았다. 20년 넘게 기다려온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정말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최 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HCG 수치가 매우 양호합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고 특히 미란 씨의 나이를 고려하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요. 미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지만 이내 기쁨의 미소가 그의 얼굴을 밝혔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준호가 물었다. 최 박사는 자세한 설명을 시작했다. 고령 임신이기 때문에 고위험 임신으로 분류됩니다. 정기적인 검진이 더 자주 필요하고 특별한 주의가 요구돼요. 특히 혈압과 혈당 수치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미라는 모든 것을 메모하며 진지하게 들었다. 이제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건강한 아기를 세상에 데려오는 것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꼭 잡고 걸었다. 너무나 많은 감정이 교차하여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미란 씨, 준호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 두려워. 미라는 잠시 생각했다. 네, 물론 두렵죠. 하지만 동시에 너무 행복해요. 우리가 마침내 부모가 된다니. 준호는 미란을 안아주었다. 내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우리 함께 이 여정을 걸어가요. 그날 밤, 미라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녀는 배에 손을 얹고 아직 형체도 없는 아기에게 말을 걸었다. 안녕, 우리 아가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건강하게 자라주렴. 엄마가 세상 무엇보다 너를 사랑한단다. 임신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의 반응은 다양했다. 일부 친구들과 가족들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를 표했다. 60세에 아이를 낳는다고? 제정신이니? 미란의 동생 영희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애기 대학 들어갈 때 너희는 80이 넘었을 텐데 어떻게 키울 생각이야? 미라는 이런 말들에 상처받았지만 그녀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나이든 부모로서 겪게 될 어려움과 도전들을. 하지만 그녀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임신 초기, 미라는 심한 입덧으로 고생했다. 젊은 임산부들도 힘들어하는 증상이었지만 그녀의 나이에는 더욱 견디기 힘들었다. 준호는 그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수시로 상태를 확인하며 최선을 다했다. 임신 12주의 첫 초음파 검사에서 태아의 심장 소리를 들었을 때 두 사람은 함께 울었다. 작지만 강한 심장 소리는 이 모든 고통이 같이 있음을 증명해주는 것 같았다. 이제 위험한 첫 3개월이 지났어요. 최 박사가 말했다. 하지만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미란 씨의 경우 태반 기능과 자궁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야 해요. 임신 18주에 성별을 확인했다. 여자아이였다. 미란과 준호는 이미 이름을 정해두었다. 박지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아이가 되라는 의미였다. 지은이가 분명 예쁜 아이가 될 거예요. 준호가 초음파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임신 중기에 접어들면서 미란의 몸은 더 많은 변화를 겪었다. 관절통과 요통이 심해졌고 혈압도 점점 올라갔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절대적인 휴식을 권고했다. 임신 24주에 합병증이 발생했다. 임신성 당뇨와 임신성 고혈압이 동시에 나타난 것이다. 최 박사는 미란에게 입원을 권고했다. 병원에서 상태를 관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미란 씨와 아기 모두를 위해서요. 미란은 병원 생활에 적응해야 했다. 매일 아침 혈압과 혈당을 체크하고 정해진 식사와 약물을 섭취하며 대부분의 시간을 침대에서 보내야 했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찾아 그녀의 곁을 지켰다. 미안해요, 준호 씨. 미란이 어느 날 말했다. 당신에게 이런 부담을 드려서.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기를 위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는 미란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이제 저도 이 아이가 정말 보고 싶어요. 미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준호는 처음에 이 임신에 반대했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아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임신 28주부터 미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다. 의사들은 조산 가능성에 대비하기 시작했다. 태아의 폐성숙을 촉진하기 위한 스테로이드 주사가 투여되었다. 최대한 오래 버티는 것이 목표지만 어머니의 건강이 위험해진다면 조기 분만을 고려해야 합니다. 최 박사가 설명했다. 미라는 매일 밤 아기에게 이야기했다. 조금만 더 참아, 지은아.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조금만 더 엄마 뱃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줘. 임신 32주에 미란의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다. 의료진은 긴급 회의를 열었고 결국 제왕절개를 통한 조기 분만을 결정했다.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위험합니다. 지금이 엄마와 아기 모두에게 최선의 타이밍입니다. 최 박사가 말했다. 수술 전날 밤 미란과 준호는 병실에서 마지막으로 둘만의 시간을 가졌다. 내일이면 우리가 부모가 되는군요. 준호가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란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 씨, 고마워요. 이 모든 과정을 함께 해줘서. 준호는 미란의 이마에 키스했다. 우리 지은이 건강하게 만나길 바랄게요. 수술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
미라는 깨어있는 상태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다. 준호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다.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60년이라는 삶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초조하고 두려운 순간은 없었다. 그는 복도를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며 시계를 확인했다. 드디어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왔다. 박준호 씨, 의사가 불렀다. 준호는 재빨리 다가갔다. 네, 어떻게 됐나요? 아내와 아이는? 의사의 표정이 밝아졌다. 축하드립니다. 딸을 얻으셨습니다. 2.1kg으로 조산하지만 상태는 양호합니다. 미란 씨도 수술을 잘 견뎌내셨어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이를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아기는 신생 아집중 치료실 NICU로 옮겨져야 합니다. 32주 미숙아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해요. 미란 씨는 회복실에 계시니 잠시 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준호는 NICU로 안내되었다. 그는 유리창 너머로 인큐베이터 안에 누워있는 작은 아기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은 붉었고 온몸에 관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녀는 완벽했다. 안녕, 지은아. 준호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속삭였다. 아빠야. 우리 지은이 정말 예쁘구나. 간호사가 준호에게 가운과 마스크, 장갑을 착용하게 한 후 인큐베이터 옆으로 안내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인큐베이터 안에 손을 넣어 지은이의 작은 손을 만져보았다. 그 순간 지은이가 그의 손가락을 꼭 잡았다. 그 작은 움직임에 준호의 가슴은 벅차올랐다. 당신의 딸이 아주 강하네요. 간호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런 조산아들은 생각보다 강이네요. 걱정 마세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다. 이 작은 생명이 이 세상에서 잘 자라날 수 있을까? 그리고 그와 미란이 나이든 부모로서 이 아이를 잘 키워낼 수 있을까? 회복실에서 미란을 만났을 때 그녀는 창백했지만 눈에는 행복한 빛이 가득했다. 지은이 봤어요. 그녀가 희미한 목소리로 물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예뻐요. 그리고 강해요. 당신을 닮았어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났네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요. 우리가 20년 동안 기다려온 기적이죠. 미란과 지은이는 각각 병원에 머물러야 했다. 미란은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지은이는 미숙아로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준호는 매일 병원을 오가며 두 사람을 돌보았다. 미란이 퇴원한 후에도 지은이는 한 달 가까이 병원에 더 머물러야 했다. 그 기간 동안 미란은 거의 매일 병원에서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모유를 먹이고 캥거루 케어를 통해 피부 접촉을 하며 책을 읽어주고 노래를 불러주었다. 미란 씨, 좀 쉬세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내가 오늘은 병원에 있을게요. 하지만 미란은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지은이와 함께 있고 싶어요. 준호는 미란의 헌신에 감동했지만 동시에 그녀의 건강이 걱정되었다. 수술 후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았다. 마침내 지은이의 체중이 충분히 늘고 모든 검사에서 양호한 결과가 나오자 그녀는 퇴원을 허락받았다. 그날은 미란과 준호에게 또 다른 인생의 중요한 날이었다. 드디어 우리 집에 가는구나. 지은아, 미란이 아기를 안아들며 말했다. 그들은 이미 집에 아기방을 준비해 두었다. 연한 핑크색 벽지와 하얀 가구, 그리고 작은 침대와 모빌. 모든 것이 새로운 가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지은이는 밤에 자주 울었고 먹는 양도 매우 적었다. 미라는 수유와 기저귀 갈기를 반복하며 하루 종일 지쳐갔다.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이를 달래느라 2시간을 넘게 깨어있던 미란이 중얼거렸다. 준호는 최선을 다해 도왔지만 그도 60대의 나이로 밤에 자주 깨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들은 종종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의문을 공유했다. 우리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은이의 작은 웃음과 성장하는 모습은 그들에게 무한한 기쁨을 주었다. 첫 번째 미소, 첫 번째 뒤집기, 이러한 작은 순간들이 모든 어려움을 잊게 만들었다. 지은이가 태어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준호의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점점 더 짜증을 내고 피곤해 보였으며 가끔은 집 밖으로 나가 오랜 시간 돌아오지 않았다. 준호 씨,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미란이 물었다. 준호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란 씨, 솔직히 말할게요. 이 상황이 너무 힘들어요. 미란은 충격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했다. 그녀도 매일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갔으니까. 알아요. 준호 씨, 저도 힘들어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준호는 고개를 저었다. 미란 씨, 내가 이런 생활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매일 밤 울음소리에 깨고 하루 종일 아기 돌보느라 지치고 이건 60대의 우리에게 너무 벅찬 일이에요. 미라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었다. 준호 씨. 미안해요. 미란 씨, 잠시 혼자 있고 싶어요. 준호는 말을 마치고 집을 나갔다. 그날 밤 준호는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미라는 지은이를 재우고 남편을 기다렸다. 그녀의 마음은 불안함으로 가득했다. 준호가 정말 그들을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 새벽 무렵 준호가 마침내 돌아왔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표정은 더 편안해져 있었다. 미란 씨, 미안해요. 그가 말했다.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미라는 준호의 손을 잡았다. 아니에요. 당신 감정도 중요해요. 우리 같이 이야기해봐요. 준호는 밤새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옛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며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고 했다. 사실 저는 두려웠어요. 준호가 고백했다. 내가 지은이가 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대학에 들어가는 모습은? 결혼은? 내가 너무 일찍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절 괴롭혔어요. 미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가 말해줬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면 돼. 모든 부모는 언젠가 자식과 이별하게 돼 있어. 그게 20년 후든 40년 후든 그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준호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미란 씨, 내가 살아있는 동안 지은이에게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함께 이 아이를 사랑으로 키워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고마워요, 준호 씨. 그날 이후 준호는 정말로 변했다. 그는 더 많은 책임을 지고 밤에 지은이가 울면 먼저 일어나 달래주었다. 그는 아기 돌보는 법을 더 열심히 배우고 미란이 휴식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은 점차 부모로서의 역할에 적응해갔다. 물론 여전히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지은이는 건강하게 자라났다. 의사들의 걱정과 달리 그녀는 발달 지연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했다. 첫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미란과 준호는 함께 환호성을 질렀다. 엄마, 아빠, 지은이의 첫 마디가 나왔을 때 그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물론 주변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웠다. 유치원에 지은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다른 젊은 부모들의 호기심 어린 눈길과 질문들이 있었다. 할머니, 할아버지세요. 종종 이런 질문을 받곤 했다. 아니요, 우리가 지은이 부모예요. 준호는 당당하게 대답했다. 그럴 때마다 미라는 마음이 아팠지만 지은이의 웃는 얼굴을 보면 그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졌다. 지은이가 3살이 되었을 때 준호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는 오래전부터 심장 문제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증상이 더 심해졌다. 의사들은 심장 수술을 권했지만 준호의 나이와 상태를 고려할 때 위험이 컸다. 어떻게 할까요?
미란이 병원 상담실에서 준호에게 물었다. 준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그는 지은이가 자라는 모습을 더 오래 보고 싶었다. 하지만 수술이 실패할 경우 지금보다 더 빨리 떠나게 될 수도 있었다. 수술을 받을게요. 그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지은이가 더 크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수술 전날 밤 준호는 지은이를 품에 안고 동화책을 읽어주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부드럽고 다정했다. 아빠는 지은이를 정말 많이 사랑해. 책을 다 읽고 난 후 준호가 말했다. 지은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방긋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아빠 사랑해요. 준호는 지은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미라는 준호가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고 있는 것 같아 두려웠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술날 미라는 지은이를 이웃에게 맡기고 병원으로 향했다. 준호는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미란의 손을 꼭 잡았다. 미란 씨, 내가 만약... 미란은 준호의 말을 막았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당신은 반드시 돌아올 거예요. 지은이와 내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준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눈에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만약을 대비해서 내가 못 돌아오면 지은이에게 내가 얼마나 그 아이를 사랑했는지 꼭 말해주세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하지만 당신이 직접 말해주세요. 꼭 돌아와요. 수술은 8시간 넘게 진행되었다. 미라는 기도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준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마침내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박준호 씨의 아내분이신가요? 의사가 물었다. 미라는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떻게 됐나요?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지금은 중환자실에 계시고 앞으로 24시간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미라는 안도와 두려움이 뒤섞인 감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볼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그리고 의식이 없으신 상태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준호를 본 미라는 충격을 받았다. 그는 온몸에 관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그녀는 준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준호 씨, 제 말 들려요. 당신은 꼭 이겨내야 해요. 지은이와 제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날 밤 미란은 병원 가족 대기실에서 밤을 보냈다. 그녀는 집에 돌아가 지은이를 보고 싶었지만 준호 곁을 떠날 수 없었다. 새벽 3시 미란은 의사의 다급한 호출에 잠에서 깼다. 미란 씨, 준호 씨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심장 기능이 약해지고 있어요. 미라는 충격에 빠져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의료진들이 준호 주변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모니터에서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었다. 제발. 미라는 중얼거렸다. 제발 준호 씨를 살려주세요. 그러나 운명은 잔인했다. 모든 의료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박준호는 그날 새벽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 미라는 그의 손을 잡고 마지막 순간을 함께했다. 사랑해요, 준호 씨. 지은이와 저는 당신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미라는 마지막 인사를 속삭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미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어떻게 3살배기 지은이에게 아빠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고 설명해야 할지 그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웃의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이는 막 잠에서 깨어나고 있었다. 그녀는 미란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다. 엄마, 아빠는요? 미란은 눈물을 참으며 지은이를 꼭 안았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가셨어, 지은아. 지은이는 어린 나이에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다. 언제 돌아와요? 미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빠는 돌아오지 못해. 하지만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날 이후 미란은 홀로 지은이를 키우는 어려운 여정을 시작했다.
63세의 나이에 호러미가 된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극도로 지쳐갔다. 하지만 그녀는 강해져야만 했다. 지은이를 위해서. 장례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더욱 힘들었다. 지은이는 자주 아빠를 찾았고 미라는 그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 아빠 언제 와요? 아빠랑 놀고 싶어요. 지은이가 매일 밤 물었다. 미라는 지은이를 안아주며 설명했다. 아빠는 별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밤하늘을 보면 아빠를 만날 수 있어. 그렇게 미라는 지은이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조금씩 이해시키려 노력했다. 그녀는 준호의 사진을 집 곳곳에 두고 매일 저녁 지은이와 함께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준호의 보험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은 없었지만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특히 미란의 나이를 생각하면 더욱 그랬다. 그녀는 종종 체력의 한계를 느꼈다. 엄마, 놀이터 가요. 활기찬 지은이가 외칠 때마다 미라는 자신의 나이를 실감했다. 무릎 통증이 심해 쪼그려 앉기도 힘들었고 지은이를 안아 올리는 것도 점점 더 어려워졌다. 어느 날 미라는 놀이터에서 지은이를 지켜보다가 어지러움을 느꼈다. 그녀는 벤치에 앉아 쉬려 했지만 의식이 점점 흐려졌다. 다행히 옆에 있던 젊은 엄마가 재빨리 도움을 주었고 구급차가 호출되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 미라는 경미한 뇌졸중을 겪은 것으로 진단받았다. 의사는 그녀에게 절대적인 휴식을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제가 쉴 수가 없어요. 저에겐 돌봐야 할 3살 딸이 있습니다. 미란이 절박하게 말했다. 의사는 그녀를 동정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도움을 청할 가족이 있으신가요? 미라는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유일한 가족은 지은이뿐이었다. 동생 영희는 미국에 살고 있었고 다른 친척들과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았다. 병원에서 퇴원한 후 미라는 힘든 결정을 내려야 했다. 그녀는 지은이를 혼자서 키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녀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았고 언제 다시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은이를 위험에 노출시킬 수 없었다. 긴 고민 끝에 미라는 동생 영희에게 연락했다. 영희는 처음에는 놀랐지만 곧 이해해 주었다. 언니,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게. 지은이를 함께 키우자 영희가 제안했다. 미라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고마워, 영희야. 영희는 2주 후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자신의 일을 정리하고 미란과 지은이를 돕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했다. 영희는 미란의 집 근처에 아파트를 구해 이사했고 매일 미란의 집을 방문해 지은이를 돌보았다. 언니, 너무 무리하지 마, 내가 있잖아. 영희는 자주 미란에게 말했다. 영희의 도움으로 미란의 생활은 조금씩 나아졌다. 그녀는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었고 지은이도 이모와 함께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지은이는 빠르게 자라났다. 4살이 되었을 때 그녀는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미라는 매일 아침 지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영희가 오후에 데리러 갔다. 엄마,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지은이가 어느 날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림에는 3사람이 그려져 있었다. 가운데 작은 아이, 그리고 양옆에 2 여자. 위에는 하늘에 별이 하나 빛나고 있었다. 이건 나, 이건 엄마, 이건 이모예요. 그리고 저기. 지은이가 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는 아빠가 있는 곳이에요. 미라는 눈물을 참으며 지은이를 안아주었다. 맞아, 아빠는 별이 되어 우리를 지켜보고 있지. 시간이 흐르면서 미란과 지은이 그리고 영희는 새로운 가족의 형태로 적응해 나갔다. 그들은 주말마다 함께 나들이를 가고 명절에는 함께 음식을 준비했다. 지은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지만 그녀는 사랑으로 가득 찬 환경에서 자라고 있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라는 67세가 되었다. 그녀의 건강은 안정되었지만 나이에 따른 한계는 분명했다. 그녀는 종종 요통과 관절통으로 고생했고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다. 입학식 날 미라는 지은이의 교복을 정리해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이 순간을 보기 위해 그토록 오랜 시간을 기다려왔다. 엄마, 왜 울어요? 지은이가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으며 눈물을 닦았다. 행복해서 그래. 우리 지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영희가 사진을 찍기 위해 카메라를 들고 있었다. 자, 이모랑 사진 한 장 찍자. 그들은 학교 앞에서 여러 장의 사진을 찍었다. 다른 가족들이 젊은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과는 달랐지만 그들만의 특별한 행복이 있었다. 하지만 학교 생활이 시작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나타났다. 어느 날, 지은이는 울면서 학교에서 돌아왔다. 엄마, 친구들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해요. 지은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미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어떤 질문을 했니? 왜 내 엄마는 할머니처럼 늙었냐고 물어봤어요. 다른 친구들 엄마는 모두 젊고 예쁜데 우리 엄마는 왜 할머니 같냐고. 미라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이런 날이 올 것이라고 예상은 했지만 실제로 맞닥뜨리니 가슴이 아팠다. 지은아, 엄마가 너를 낳을 때 조금 늦은 나이였단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 엄마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하지만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는 나이와 상관없어. 지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한 것 같았다. 미라는 이 대화가 앞으로 여러 번 더 있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영희는 이 문제에 대해 미란과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다. 언니, 지은이가 자라면서 이런 질문은 더 많아질 거야.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야? 미라는 한숨을 내쉬었다. 정직하게 말해줄 생각이야. 나이가 들어도 지은이가 내가 노력한 만큼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어. 영희는 미란의 손을 잡아주었다. 걱정 마, 언니. 내가 도울게. 초등학교 생활이 계속되면서 지은이는 점차 자신의 가족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학교에서 친구들을 사귀었고 선생님들로부터도 사랑을 받았다. 그녀는 특히 미술과 음악에 재능을 보였다. 엄마, 오늘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하셨어요. 지은이가 어느 날 기뻐하며 말했다. 미라는 지은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다.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 지은이는 그녀의 삶의 가장 큰 기쁨이었다. 지은이가 10살이 되었을 때 미라는 건강검진에서 좋지 않은 소식을 들었다. 그녀는 초기 단계의 파킨슨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는 약물 치료와 정기적인 검진을 권고했다. 얼마나 더 독립적으로 지낼 수 있을까요? 미란이 의사에게 물었다. 의사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병의 진행 속도는 개인마다 다릅니다. 하지만 앞으로 5에서 10년 동안은 약물 치료로 증상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이후에는 점차 도움이 더 필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소식은 미란에게 큰 충격이었다. 그녀는 지은이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건강하게 지내길 바랐지만 이제 그것이 불확실해졌다. 미란은 이 사실을 영희에게만 알렸다. 지은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그녀는 아직 어린 딸에게 이런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언니, 내가 더 많이 도울게. 영희가 약속했다. 지은이가 대학에 갈 때까지는 우리가 함께 잘 키울 수 있을 거야. 미라는 감사함에 눈물을 흘렸다. 영희야, 내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미란의 병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지은이가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란은 이미 손떨림과 경직, 그리고 보행장애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녀는 점점 더 일상생활에서 영희의 도움을 필요로 했다. 엄마, 괜찮아요? 지은이가 어느 날 미란이 식사 중 포크를 떨어뜨렸을 때 물었다. 미란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파킨슨병은 그녀의 얼굴 근육도 경직시키고 있었다. 그냥 조금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하지만 지은이는 이미 어머니의 상태가 정상이 아님을 알아차리고 있었다. 그녀는 13살이었지만 매우 성숙하고 관찰력이 뛰어났다. 어느 날 저녁, 지은이는 미란과 영희가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다. 약을 더 증량해야 한다고 하셨어? 벌써?
영희의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렸다. 의사 선생님이 병이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셨어. 미란의 대답이 이어졌다. 지은이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가득했다. 엄마가 아픈 걸까? 그것도 심각하게. 다음 날, 지은이는 용기를 내어 미란에게 물었다. 엄마, 어디 아파요? 미란은 놀랐지만, 이제는 진실을 말해야 할 때라고 느꼈다. 지은아, 엄마가 파킨슨 병이라는 병에 걸렸어. 이 병은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의 움직임을 어렵게 만들 거야.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가 죽어요. 미라는 재빨리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지 않아. 이 병은 생명을 위협하는 병이 아니야. 다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가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줄어들 뿐이야. 지은이는 미란을 꼭 안았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 순간 미라는 처음으로 그들의 역할이 바뀌기 시작했음을 느꼈다. 지은이는 이제 단순히 보살핌을 받는 아이가 아니라 점차 보살핌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중학교 시절 지은이는 학업뿐만 아니라 집안일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식사 준비를 돕고 집 청소를 하며 때로는 엄마의 약을 챙기기도 했다. 영희는 여전히 큰 도움을 주었지만 지은이도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고 있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지 마. 미란이 종종 말했다. 너는 공부와 친구들과의 시간에 집중해야 해.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엄마. 저는 엄마를 돕는 게 좋아요. 미라는 자신의 병이 지은이의 어린 시절을 빼앗고 있다는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종종 밤에 홀로 울었다. 내가 이기적이었나? 이렇게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이. 그러나 지은이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는 더욱 강하고 책임감 있는 아이로 성장해갔다. 그녀는 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고 특히 미술에서 큰 재능을 보였다. 엄마, 저 미대에 가고 싶어요. 지은이가 중학교 3학년 때 말했다. 미라는 딸의 꿈을 응원했다. 그래, 지은아. 내가 원하는 것을 쫓아가렴.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지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 미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그녀는 이제 보행기 없이는 걷기 힘들었고 손떨림도 심해져 글씨를 쓰거나 식사를 하는 것조차 어려웠다. 영희는 자신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미란의 집으로 완전히 이사했다. 그녀는 이제 거의 전업 간병인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영희야, 너에게 너무 큰 부담을 주는 것 같아. 미란이 어느 날 말했다.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언니, 걱정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지은이가 훌륭하게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난 행복해. 지은이는 고등학교 생활과 집안일을 병행하느라 바빴다. 그녀는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숙제를 하고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왔다. 주말에는 엄마의 물리치료 운동을 도왔다. 어느 날 지은이의 미술 선생님이 상담을 요청했다. 지은이는 정말 뛰어난 재능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대학 미술 특기자 전형을 준비해보는 게 어떨까요? 미라는 기뻤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다. 특기자 준비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일이었다. 지은이가 그만한 여유를 가질 수 있을까? 집에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지은이는 눈을 빛냈다. 정말요?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미라는 딸의 열정을 보며 결심했다. 지은아, 내가 정말 원한다면 도전해보렴. 엄마 때문에 내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 지은이는 미란을 꼭 안았다. 고마워요, 엄마. 하지만 걱정 마세요. 엄마 돌보는 것과 미술 공부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그 후 지은이는 더욱 바빠졌다. 학교 수업이 끝나면 미술 학원에 가고 밤늦게 돌아와 숙제를 했다. 주말에는 포트폴리오 작업과 집안일을 병행했다. 그녀는 종종 밤늦게까지 그림을 그리곤 했다. 지은아, 너무 무리하는 것 아니니? 영희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지은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이모.
저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요. 스트레스가 아니라 오히려 힐링이 돼요. 미라는 딸의 성장을 지켜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지은이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고 항상 밝은 모습을 보여주었다. 지은이의 고등학교 졸업식 날, 미라는 휠체어를 타고 참석했다. 그녀는 이제 거의 모든 일상생활에 도움이 필요했지만 딸의 졸업식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았다. 박지은 학생, 미술특기자 장학생으로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입학이 확정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의 발표에 큰 박수가 터져나왔다. 미란의 눈에서는 자랑스러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의 딸은 명문대학의 장학생으로 입학하게 된 것이다. 졸업식 후 지은이는 동창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었다. 미라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저희 엄마예요. 지은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미란에게 다가왔다. 다들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시다고 생각해요. 60세에 저를 낳으시고 혼자서 키우셨거든요. 미라는 감동의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딸이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다. 대학 생활이 시작되면서 지은이는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다. 서울대학교는 집에서 통학하기에는 너무 멀었고 무엇보다 지은이도 대학 생활을 제대로 경험하기를 원했다. 괜찮겠어요, 엄마. 지은이가 떠나기 전날 밤 물었다.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지. 영희가 있잖니. 그리고 너는 주말마다 집에 올 수 있잖아. 하지만 사실 미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딸이 떠나는 것이 슬펐지만 동시에 지은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다. 대학 1학년, 지은이는 매주 금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와 주말을 가족과 보냈다. 그녀는 대학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자신의 작품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주말 동안은 엄마를 돌보는 일을 영희와 나누어 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지은이의 방문 빈도는 점차 줄어들었다. 그녀는 작품 전시회 준비, 과제,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과의 시간으로 바빠졌다. 괜찮아, 지은아. 내 생활에 집중하렴. 미라는 전화로 자주 딸을 안심시켰다. 엄마는 영희 이모가 잘 돌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러나 대학 2학년 겨울, 지은이는 충격적인 소식을 받았다. 영희가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것이다. 지은이는 즉시 학교를 휴학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영희의 장례식을 준비하고 미란을 돌보느라 정신없는 나날을 보냈다. 장례식 후 지은이는 미란과 심각한 대화를 나눴다. 엄마, 제가 이제 엄마를 돌봐야 해요. 학교는 나중에 다시 갈 수 있어요. 미란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절대 안 돼, 지은아. 내 꿈을 포기하면 안 돼. 우리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그들은 간병인을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준호의 보험금과 연금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전문 간병인이 주중에 미란을 돌보고 지은이는 주말에 집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지은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엄마의 뜻을 존중했다. 알겠어요, 엄마. 하지만 제가 자주 와서 엄마를 확인할게요. 미라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은아, 엄마는 내가 행복하게 자신의 길을 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야. 엄마 때문에 내 인생을 희생하지 말아줘. 그렇게 지은이는 다시 학교로 돌아갔다. 그녀는 학업에 더욱 열중했고 첫 개인전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작품은 대부분 가족과 사랑, 그리고 시간의 흐름에 관한 것이었다. 제 첫 전시회 주제는 늦은 기적이에요. 지은이가 미란에게 말했다. 엄마와 제 이야기를 담은 작품들이죠. 미란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다. 정말 보고 싶구나, 지은아.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엄마를 전시회에 모실게요. 휠체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해요. 지은이의 첫 개인전은 대학 캠퍼스 내 갤러리에서 열렸다. 그녀는 특별히 미란을 위해 모든 접근성을 확인하고 준비했다. 전시회 첫날, 지은이는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
미란을 갤러리로 모셔왔다. 갤러리에 들어서자 미란은 숨을 들이켰다. 벽면에는 지은이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앙에 위치한 대형 캔버스였다. 그림 속에는 젊은 여성이 나이든 여성을 안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담겨 있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지은이가 관람객들에게 설명했다. 저의 삶을 가능하게 해준 어머니에 대한 헌사입니다. 미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딸이 자신을 이해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느꼈다. 모든 어려움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선택은 옳았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지은이의 작품은 평론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고 몇 점은 판매되기도 했다. 특히 시간을 초월한 사랑은 유명 미술관에서 구매 의사를 밝혔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지은이가 기쁨의 참목소리로 말했다. 미라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정말 자랑스러워, 지은아. 내 아빠도 분명 하늘에서 널 보며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거야. 지은이의 대학 졸업이 다가오면서 미란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다. 파킨슨병은 이제 그녀의 언어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종종 말을 더듬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아 알아듣기 힘들었다. 그러나 미라는 딸의 졸업식만큼은 꼭 참석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간병인과 의사의 도움을 받아 그날을 위해 체력을 비축했다. 졸업식 날, 미라는 가장 좋은 옷을 입고 휠체어를 타고 행사장에 도착했다. 지은이는 최우수 졸업생으로 선정되어 대표 연설을 하게 되었다. 저는 오늘 특별한 분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지은이가 단상에서 말했다. 60세라는 늦은 나이에 저를 낳으시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저를 키워주신 제 어머니께요. 어머니는 제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생입니다. 관중석에서는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감사와 자부심으로 가득 찼다. 졸업 후 지은이는 유명 미술 갤러리에서 일자리를 제안받았다. 그것은 그녀가 꿈꿔왔던 직업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는 미란의 상태를 걱정했다. 엄마, 이 일은 해외 출장이 많아요. 제가 자주 집을 비워야 할 수도 있어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미라는 가능한 한 또렷하게 말하려고 노력했다. 지은아. 네. 꿈을 쫓아. 지은이는 결국 그 일자리를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미란을 위한 최고의 간병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녀는 2명의 전문 간병인을 교대로 고용하고 응급 상황을 위한 유료 알림 시스템을 설치했다. 또한 자신이 출장 중일 때도 매일 화상통화로 미란과 대화할 수 있도록 했다. 엄마, 제가 없을 때도 항상 연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급한 일이 있으면 즉시 돌아올게요. 지은이가 약속했다. 미란은 미소를 지었다. 비록 말하기는 어려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딸에 대한 사랑과 자부심을 전하고 있었다. 지은이의 커리어는 순조롭게 발전했다. 그녀는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기획하고 자신의 작품도 꾸준히 발표했다. 2년 후 그녀는 자신의 2번째 개인전을 준비하게 되었다. 이번에는 모성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엄마, 지은이가 주말 방문 중에 말했다.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강력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싶어요. 미라는 희미하게 웃었다. 그녀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어 이제는 거의 침대에서만 생활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여전히 또렷했고 딸과의 대화를 통해 큰 기쁨을 느꼈다. 지은이의 2번째 전시회 개막을 2주 앞둔 어느 날 밤, 미라는 평소보다 더 피곤함을 느꼈다. 그녀는 지은이에게 전화를 걸어달라고 간병인에게 부탁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미라는 천천히 힘겹게 말했다. 지은아,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사랑해. 지은이는 어머니의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점을 느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당장 갈게요.
미라는 미소를 지었다. 아니, 괜찮아. 전시회, 준비해. 엄마는 항상 내 곁에. 그날 밤 미라는 평화롭게 잠이 들었고 다시는 깨어나지 않았다. 그녀는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지은이가 서둘러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후였다. 엄마. 지은이는 미란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의 사랑을 영원히 기억할게요. 그리고 엄마가 주신 이 소중한 삶을 가치 있게 살아갈게요. 미란의 장례식은 조용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에서 진행되었다. 지은이의 친구들과 미란을 알고 지냈던 이웃들이 참석했다. 그들 모두 미란의 용기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장례식 후 지은이는 예정대로 전시회를 개최했다. 그녀는 전시회의 제목을 60세의 기적으로 변경했다. 전시회는 미란의 삶과 사랑, 그리고 그녀가 지은이에게 남긴 유산을 기념하는 작품들로 가득 찼다. 전시회 중앙에는 특별한 설치 작품이 있었다. 수많은 작은 종이약들이 천장에서 내려와 하나의 큰 원을 이루고 있었다. 각 종이약에는 미란의 사진과 그녀의 삶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영원한 사랑의 날개입니다. 지은이가 관람객들에게 설명했다. 제 어머니는 60세라는 나이에 저를 낳으셨고 온갖 어려움을 극복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지금도 저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지은이의 작품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후 여러 나라를 돌며 전시회를 열었고 자신의 이야기와 어머니의 용기를 세상에 알렸다. 몇 년 후 지은이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책을 출간했다. 60세의 어머니, 그리고 나라는 제목의 이 책은 미란의 이야기와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는 것의 의미, 그리고 비전통적인 가족의 아름다움에 대해 다루었다. 그 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었다. 특히 늦은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 그리고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는 이들에게 큰 공감을 얻었다. 지은이는 종종 강연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저는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은이가 한 강연에서 말했다. 60세에 아이를 낳은 당신의 어머니는 이기적이었나요?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은 결코 이기적일 수 없습니다. 제 어머니는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며 저를 키우셨고 그 사랑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 되었습니다. 지은이는 30대 중반에 결혼했고 얼마 후 자신의 아이를 갖게 되었다. 그녀는 딸아이의 이름을 미란으로 지었다. 아이를 안아들 때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를 떠올렸다. 엄마, 저도 이제 알 것 같아요. 지은이는 종종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아이를 향한 엄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제 정말 이해할 수 있어요. 작은 미란이 자라면서 지은이는 그녀에게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용기 있는 할머니가 어떻게 60세라는 나이에 엄마를 낳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키웠는지. 할머니는 슈퍼히어로였어. 어린 미란이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할머니는 정말 슈퍼히어로였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초능력을 가진 히어로였지. 그 초능력은 바로 사랑이었어. 어느 평화로운 가을 저녁, 지은이는 딸과 함께 뒤뜰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작은 미란이 하늘을 가리키며 외쳤다. 엄마, 저기 봐. 별이 정말 밝게 빛나고 있어. 지은이는 딸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라보았다. 정말로 한 별이 다른 별들보다 더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건 할머니야, 지은이가 부드럽게 말했다.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거야. 작은 미라는 엄마의 무릎에 기대어 속삭였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저는 미란이에요. 할머니 이름을 물려받았어요. 엄마가 할머니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될 거예요. 지은이는 딸을 꼭 안아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가 남긴 소중한 유산이 이렇게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음을 느꼈다. 60세에 시작된 기적은 계속해서 그 빛을 발하고 있었다. 사랑해,
엄마 지은이는 별을 향해 속삭였다. 그리고 고마워요. 엄마가 제게 준 이 모든 것에 대해. 밤하늘의 별은 마치 대답하듯 더욱 밝게 빛났다. 세월이 흘러 지은이는 50대 중반이 되었다. 그녀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예술가가 되었고 딸미라는 의학을 공부하여 소아과 의사가 되었다. 그들은 종종 함께 봉사활동을 하며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을 돕는 일에 헌신했다. 지은이가 60세가 되던 해 그녀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것은 60세의 어머니들이라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로 세계 각국에서 늦은 나이에 아이를 갖게 된 여성들의 이야기를 담는 것이었다. 제 어머니가 60세에 저를 낳으셨을 때 그것은 기적이라고 불렸습니다. 지은이가 프로젝트의 서문에서 말했다. 오늘날 의학의 발전으로 더 많은 여성들이 늦은 나이에도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주하는 도전과 기쁨, 그리고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그들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프로젝트는 큰 반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지은이는 종종 자신이 어머니의 유산을 계승하고 있다고 느꼈다. 미란이 주변의 모든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녀를 키웠듯이 지은이도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었다. 엄마, 이제 저도 엄마와 같은 나이가 되었어요. 지은이는 어느 날 밤 일기에 적었다. 이 나이가 되어보니 엄마의 선택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감수한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엄마의 사랑은 제 삶의 가장 큰 선물이었고 저는 그 사랑을 계속해서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지은이도 노년에 접어들었다. 그녀는 손녀들에게 할머니 미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는 가족의 전설이 되어 세대를 거쳐 전해지고 있었다. 할머니의 할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어린 손녀가 물었다. 지은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용감하고 사랑이 많은 분이셨단다. 60세라는 나이에 아기를 가지기로 결심하셨고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며 그 아기를 키우셨지. 그 아기가 바로 나란다. 아, 정말 대단하시네요. 손녀가 감탄했다. 그래, 정말 대단하신 분이셨어. 그리고 그분이 내게 가르쳐주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사랑에는 나이도, 시간도, 어떤 장애물도 없다는 거야. 사랑은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단다. 그날 밤, 지은이는 창가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여전히 그 밝은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어머니에게 말했다. 엄마, 저는 행복했어요. 엄마가 주신 이 삶이 너무나 소중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가족 안에서, 그리고 제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엄마의 60세의 기적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것은 계속해서 새로운 기적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밤하늘의 별은 마치 대답하듯 반짝였다. 김미란의 용기와 사랑이 시작한 이야기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었다. 60세에 시작된 그 작은 기적은 수많은 생명과 사랑의 연결고리가 되어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